사이너스 뉴마티제이션이 많이 돼서 지부가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라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크레스탈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번째 라이브 서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악 10번 때 구치부가 상실되었습니다. 사이너스 뉴마티제이션이 많이 돼서 실제로 리메이닝 본, 서브크레스탈 리메이닝 본은 한 2mm, 3mm 정도밖에 안 남아있죠. 여기에서 우리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상 사진에서 보시면 리지 폭은 발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도 진지바가 완전히 힐링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지만 리지 폭은 상당히 넓은 상태이고 CT 상태에서 보시면 남아있는 본이 한 2mm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라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덴사버를 사용해서 크레스탈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닌데요. 그래도 덴사버를 이용해서 그래도 미니멀 인베이시브하게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이걸 크게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쪽에 3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요. 본 사이너스 하방에 레지듀얼 본이 한 2mm 정도 있어요. 2mm 정도 있는데 픽처는 8.5mm 있을 겁니다. 준비해 주시고 리지 폭이 비교적 좋으세요. 그래서 크게 수술이 어렵진 않고요. 잇몸이 조금 눌리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25번과 26번은 진짜 뼈가 얇아요. 이런 경우에 사실 3개 정도 하면 라테랄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빠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스웰링이 잇몸이 좀 많이 붓겠죠. 붓지 않도록. 통증도 적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목에 물이 자꾸 넘어가죠? 조금 삼키셔도 돼요. 거의 다 완전 소독된 물이라서요. 네, 마취가 돼서 입안에 뭐가 있는 듯이 자꾸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는 별로 없거든요. 조금만 더 하실까요? 네, 됐습니다. 이 플랩을 이렇게 바깥에 치에다 묶어주는 것이 훨씬 더 수술이 편하죠. 네. 이게 덴사에서 권하는 것은 한 5mm 정도 뼈가 있어야지 덴사를 쓰라고 하는데요. 그걸 2mm밖에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잘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슈트할게요. 네, 그대로 계세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할까요? 네, 네, 정도 좋습니다. 뒤쪽이라서
이제 제가 접근하려면 입을 조금 크게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석션. 그래. 석션 됐어요. 육 6번 리조 보컬 루트가 있던 곳은 제가 더 많이 없어졌네요. 홈편대가 별로 위치는 아니에요. 오케이. 일단 디그래뉴레이션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여기가 메디오 보컬 루트였습니다. 자, 이제 펜사보를 가는데요. 실제로 5번 위치는 한 3mm, 6번은 한 1.8mm, 2mm 정도, 7번 위치는 아마 한 5mm 정도 되는데 본 덴시티가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조금만 더 크게 하실까요? 왼쪽으로 약간만 더 주시고 조금만 더 왼쪽으로. 네, 좋아요. 그대로 좋습니다. 그대로 여기가 5번 있죠? 5번 있지. 일단 포워드로 이게 사이너스 지나가면 안 되니까요. 인덴테이션만 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뭐 가기보다는 적당히 가도 돼요. 아시고 6번 위치 이렇게 여기는 2mm밖에 안 되니까 10눈금도 지나가기 힘들어요. 다음 그죠? 네, 마지막에 됐습니다. 이쪽은 아마 한 5mm 정도 보는 있어요. 제가 사실은 표시만 했어요. 드릴을 바꿔줄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조금 담으시고, 제가 쉴 때는요, 조금 담으시고, 힘 빼시고, 또, 이게 안에 소독된 물을 또 좀 삼키셔도 돼요. 거의 물은 다 빨아내고 있거든요. 자, 리버스. 네, 지금 이게 여기서 바로 이제 2번이나 3번 드릴에서 사이너스 플로우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일단 우선은 저는 한 3번, 4번 드립까지는 그냥 인덴테이션을 확대시키는 정도로만 합니다. 물론 들어가도 관계는 없겠지만 3mm 정도 2mm밖에 안 되거든요. 약간만 하시라고. 조금만 더 크게. 사이너스 플로어에 이러면 약간 이제 저항이 있거든요. 살짝 이렇게 하시면. 아이고 잘하셨어요. 다시 바꿔주시고요. 3번 드릴 해서 어느 정도 오리파이스가 좀 커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계속 리버스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컷과 만나면요 이게 약간 댄싱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동이 이렇게 되죠. 3번 4번 드릴 하겠습니다. 다시 계속 리버스. 그게
지금 제가 딱 이제 사이너스를 열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억지로 이 사이너스 여는 것보다 가벼운 힘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한 번씩. 다음 5번 3mm 5번 드려야 됩니다. 여기는 벌써 이제 사이언스 열렸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드릴을 이제 열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깨끗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앞에 드릴로 가볼게요. 이 앞쪽 드릴로 가서 3.5. 네, 그 드릴로 자, 두 번째 괜찮습니다. 어느 거나 클 거랑 관계는 없고요. 이제 홀이 열린 상태에서 저는 이제 플로어를 열고 지나갈 겁니다. 그대로 여기 이제 3mm죠? 2mm 조금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너무 확 밀면 안 되겠죠, 그죠? 보셨죠? 딱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그게, 그대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됐죠? 오케이. 이제 세 개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3mm 드릴부터 할게요. 이제 플로어는 다 열렸습니다. 원래 여기서 8.5가 들어가겠지만 더 이상 따로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괜찮으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본만큼만 드릴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리버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본칩들이 이제 사이언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다음 3.5입니다. 2.5 2.5 다음 드릴 4.0입니다. 4.0 앞에는요 이쪽에는 4.1에 8.5 뒤쪽은 4.4에 8.5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대로 직접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얼마예요? 4.3 오케이. 그다음에 3.5 드립을 좀 주실래요? 이대로 잡고 계시고 3.5입니다. 3.5 이게 이미 사이언스가 열렸다 하더라도 이게 오프닝이 되게 작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픽처 넣다 보면 스피노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드릴링은 다 됐어요. 이렇게 3.5, 4.3까지 드릴링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태핑으로 포워드로 하겠습니다. 태핑 포워드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이너스의 플로우가 열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안 열렸으면 이게 열어주겠죠. 들어가는 것이.
그래프트는 다 열렸고요. 열려 있고 블로가 열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 그래프트를 합니다. 자, 다시 보통 한번 하고 할까요? 잡아주시고 하시고 핸드 하나를 이렇게 리버스 태핑으로 갑니다. 자, 태핑 리버스를 하면서 이제 본 그래프트를 베이식을 좀 하겠습니다. 스푼 익스카베이터로 한 홀당 5번 정도, 한 3번에서 5번 하면 돼요. 뒤에부터 할까요? 가운데부터?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게 베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섹션 둬주시고요. 이 정도로 5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2번째죠. 3번. 네 번. 오케이. 5번. 그렇죠. 그게 조금만. 오케이. 좋아요. 계속 리버스 태핑 합니다. 오케이. 이쪽에 다시 본을 더 주세요. 6번은 본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 더 본 그래프를 조금 더 해야겠어요. 이 텐서블을 쓸 때는요, 우리가 투 스테이지로 프로치 할 때는 지노 그래프트라든지, 그러니까 보바인 본을 쓰는 경우에는 텐서블가 안 먹히죠. 그래서 주로 알로 그래프트는 이런 걸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지금은 이렇게 본이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앞에, 자, 5번에 홈그래프트 하겠습니다. 5번으로 홈그래프트. 놓고 거기다 내가 할게요. 되고요. 자, 됐어요. 이게 됐어요. 이렇게 5번은요, 지금 오리파이스가 약간 막혔어요. 그래서 다시 포워드로 약간 해볼게요. 포워드로. 네. 그래서 이게 밑으로 자연스레 열리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됐어요. 한 번 더 할까요? 그래프.
이쪽은 됐어요. 다시 리버스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포워드로 하면요, 이게 본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버스로 해야지 산으로 댄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게 요거보다 지금 3mm 드릴 한 번만 드실까요? 3mm 드려가지고 밑에 플로우가 열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3mm 가지고 포워드 안 그러면 픽처가 들어갔어요. 이게 자꾸 빙빙 돌아서 스피너프라고 하죠. 안 들어가고 쭉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됐고요. 8.1에 8.5. 자, 포토 한번 더 할게요. 자,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갑니다. 괜찮으시죠? 너무 잘하시네요. 크게, 이번에 크게. 조금만 더 크게.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4.1에 8.5 첫 번째 거, 두 번째 4에 8.5입니다. 잡아주시고 오케이, 다음 잡아주시고 조금만 더 크게 본 고정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한 20뉴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보통은 제가 원스테이지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전한 결과를 위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5번은 약간만 더 넣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사이너스가 류마티즘이 많이 되어 있으면요, 이게 깊이 침입하기가 어려운데요. 여기도 지금 약간 1mm 정도 서브 크레스탈을 됐죠. 이게 너무 크레스탈에 딱 위치시키면 여기에 나중에 제로 본노스 컨셉, 그러니까 본노스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서브 크레스탈 1mm가 좋겠습니다. 오케이, 잘 됐고요. 여기 오식스 플러스가 조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6번 메잘 여기 알로그래프도 조금 더 주시고요. 저기 메조 보컬 루트에 지금 뭐 큰 관계는 없지만 컨투어가 아프세요? 다 됐습니다. 예? 여기다 됐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펙시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본 컨투어가 좋지 않으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만큼 클 필요가 없어요. 뒷백이 크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만 살짝 보시면 계속 잡아주시고 곧다를 거예요. 오케이. 자. 오케이. 뒤집었어요? 약간의 뭐 별로 그래프트가 되진 않았지만 끝만 릴리징을 해서 텐딩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부터 저는 첫 번째 키슈츠를 항상 앞에서부터 먼저 잡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미지얼 쪽에 소프티슈가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이렇게 크게, 조금 더 크게 안쪽으로 할게요. 한번 더. 이쪽으로.
앞에 이렇게 기술자가 잡히면요, 뒤쪽은 컨티뉴스 락킹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튜브러시티 부분에 하나 잡고 이쪽에는 인시전이 없지만 여기는 이걸 하면 이제 디지털 버티컬이 아주 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슬라임, 그래서 슬라임. 그렇지, 이렇게. 이쪽에 한 번만 더 교체하겠습니다. 안쪽에다 한번 더 할게요. 아이고, 힘드셨지요? 됐습니다. 많이 불편하셨죠? 됐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천천히 일어나, 잠깐만.
비교적 간단하게 끝났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처음 픽처 식립 위치 및 식립 간격의 결정은 오랜 경험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어떤 기준점으로 삼고 계신 것이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소구치가 하나 있었죠. 4번 제1 소구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2 소구치는 그것과 같은 사이즈니까 그것을 대입해서 그 중간으로 들어가고요. 그 뒤로 보면 다시 제2 대구치 아니 제1 대구치 사이즈는 그거보다 좀 떨어져야 되니까 거리를 정하고 제2 대구치는 그로부터 또 들어가고. 그래서 뭐 자꾸 하시다 보면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이죠. 차가 더 많이 미싱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되게 하악의 대합치의 위치랑 같이 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뭐 가이드 서저리나 미리 디자인을 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크라운의 중심을 이렇게 잡아 나가는 것이 제일 좋긴 하겠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덴사보의 사용 RP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그냥 같은 RPM을 쓰고 있습니다. 포워드든 또는 이렇게 리버스든 1000 RPM 기본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앞쪽으로 포워드 할 때는 그냥 인덴테이션만 주는 거거든요. 위에 살짝 오프닝을 약간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플로우로 들어가기 전에 또 포워드든 리버스는 가볍게 1000 RPM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태핑 모드에서는 뭐 우리가 픽처 식립할 때처럼 50 RPM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 때 쓰는 드릴을 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삭제력이 있는데, 드릴에 삭제력이 있는데 본을 다 갈아내고 멤브레인과도 계속 마찰 하면서 거상을 하시는 걸까요?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게 덴사본은 리버스 할 때와 포워드 할 때 이게 기능이 다르죠. 포워딩을 하게 되면 이게 본을 삭제하게 되지만 이게 리버스로 하게 되면 물론 삭제도 있지만 삭제보다는 이렇게 본을 이제 밀어내는, 그리고 컨덴세이션 시키는, 삭제라기보다는 컨덴싱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워딩을 할 때는 내가 형태를 어느 정도 잡을 때는 포워딩을 합니다. 그런데 본을 이제 밀어 올려야 되겠다, 사이너스를 열고 지나간다 이럴 때는 그냥 리버스로 해서 그라인딩된 파티큘레이티드 본이 사이너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멤브레인과 마찰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라인딩된 본이 먼저 사이너스를 열고 지나가겠죠. 그러면 그 뒤로 계속 같은 깊이의 드릴링을 하게 되면, 리버스 드릴링을 하게 되면 계속 갈린 뼈가 이게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밀어 올리는 거지. 물론 닿아도, 이게 덴사보인 경우에는 직접 멤브레인과 닿는다 하더라도 퍼포레이션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위험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원래 남아있는 본, 원래 지금 이 케이스 같으면 약 3mm 정도, 2mm 정도밖에 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링을 하면서 그 정도만 드릴링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컨덴세이션 하다 보면 내가 플로어에 만들어 놓은 퍼포레이션, 그러니까 사이너스 플로어가 엘리베이션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그라인딩 된 본에 의해서 자꾸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제가 태핑으로 포워딩 해가지고 그 구멍을 다시 확보하고 또 리버스해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컨퓨징이 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질문은 베이식 전에 정방향 저속 드릴링도 한번 하시던데 어떤 목적이었나요? 네,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입니다. 베이식 할 때 밑에 플로우가 확실히 열렸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계속 리버스로 하다 보면, 그리고 깊이 이게 사이너스 플로우를 계속 지나가지 않고 원래 있던 본 정도까지만 드릴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라인딩 된 본 칩들이 이 오리파이스를 다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본 그래프트를 해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하면 여기 오리파이스를 살짝 다시 한번 열어주는 거죠. 실제 열려 있었는데 그 본칩에 의해서 막힌 것을 살짝 이렇게 확인해서 열어준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그래프트, 어떤 본그래프트를 사용했나요? 저는 뭐 거의 demineralized freeze dried 알로그래프트를 사용합니다. 알로그래프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것이 non-demineralized 그러니까 이게 탈회를 거치지 않은 그 freeze dried 본 알로그래프트를 사용합니다. 상당히 뭐 잘 되는 것 같고요. 다른 물론 뭐 어떤 본그래프트도 잘 기능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본 리제너레이션이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역방향 삭제 후 정방향으로 거상하는지요. 역방향으로 삭제하는 것은 본을 이렇게 열고 남아있는 본을 오세오 덴시피케이션 시키고 또 정방향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게 멤브레인이 걸리면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해야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방향으로 삭제하고 정방향으로 거상하는 것은 거상은 아니고요. 항상 계속 역방향으로 하고 정방향으로 할 때는 오리파이스가 막혔냐 안 막혔냐 이것을 판단하면서 손에서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막히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 또 뭐 버가 댄싱 한다고 그러죠. 하단 본을 만나면 둥둥둥 뛰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다시 정방향으로 살짝 해서 오리파이스를 열어주고 또 이게 열리면 다시 역방향으로 해서 계속 컨덴싱하고 그래프트를 패킹하는 그런 작용을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다음 질문은요. 이 전구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원 스테이지로 하는 경우에는 이 전구를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관계는 없지만 원래 이 댄사버의 기본 원리는요. 본의 스폰지, 그러니까 본의 일라스티시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전구를 먼저 써가지고 본 그래프트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구 다른 본 그래프트가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 본 파티클이 박혀 있을 뿐이지 본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댄서버가 만들어내는 어떤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전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댄서버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지 지금처럼 본을 그냥 밀어넣기 위한 상태라면 그냥 뭐 어떤 본그래프트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전골이나 이렇게 신세틱이 본을 잘 만들지 않죠. 실제로 그 뉴 리제너레이션 된 본의 퍼센티지로 보면 원래 알로그래프트나 오토지너스 본을 쓰는 경우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엑셀상으로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댄서버 사용 시 보바인뼈는 안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같은 질문, 같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막 거상하실 때 상악동 막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이렇게 물론 뭐 블로우 테크닉 하면 되죠. 코를 막고 불어보세요 하면 이게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 알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CT 상에서 멤브레인을 봤거든요. 근데 멤브레인 두께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뭐 염증이 있거나 이렇게 티크닝이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는 두께가 좀 있는 사이너스라는 경우에는 뭐 더더욱 더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아주 얇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본이 2, 3mm 밖에 안 된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 5, 6mm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확인이 잘 안 되죠. 블랙 클러 때문에. 느낌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뼈 이식 시 다시 역방향으로 하시는 거죠. 네, 뼈 이식도 이 본이 안으로 다 밀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정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게 그라인딩이 되면서 본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역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본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본 그래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본이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큰 목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나름대로는 크게 하고 있는데 환자분한테 물론 뭐 제가 설명은 드리고 하긴 하지만 너무
너무 설명 위주로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면 환자분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뭐 그냥 적당한 목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리 임플란트가 매직커프가 좋은 게 일체형이라서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어서인가요? 또한 표면이 머신드 서피스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일반 지대주의 표면과 아리의 매직커프 표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은 뭐 오늘 수술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제 아리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직커프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뭐 훨씬 좋죠.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게 로딩이 가해지면 이 약간의 오센트레이션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오센트레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무브먼트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그 정도가 소프티슈나 하드티슈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표면은 일단 머신드, 위쪽은 머신드에다가 엑스피드만 되어 있습니다. 엑스피드가 그러니까 칼슘 아이온 인코퍼레이션 되는 거죠. 이것을 한 2만 배 정도 확대해서 보면요. 정말 작은 좁쌀 같은 것이, 이렇게 5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작은 좁쌀 같은 것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이제 그냥 완전 머신드가 아니라 그런 칼슘 아이온 인코퍼레이션이 되어 있고, 그 2mm 하방에 또 마이크로 그루브가 17 마이크론의 뎁스의 마이크로 그루브가 쭉 형성되어 있죠. 이것이 상피가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만일에 그냥 일반적인 어버트먼트를 연결한다, 또는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한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머신이죠. 여기는 거의 뭐 정션 에피세리움이 쭉 파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리처럼 긴 커프를 가진 이런 임플란트에서는 에피세리얼 마이그레이션을 막아주는 장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리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또 수술이 라이브 서전이 있을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라이브 서저리에 대한 설명이 또 지난주 라이브 서저리 케이스는 상부는 따로 막으로 덮지 않으셨는데 골 형성이 잘 될까요? 네, 꼭 뼈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막을 덮습니다. 꼭 이것이 뼈가 돼야 된다 할 때는 막 덮지만 그냥 컨투어만 잡아준다, 컨투어만 한다 이럴 때는 뼈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냥 컨투어리제이션이잖아요. 컨투어리제이션 이런 경우에는 굳이 막을 덮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물론 덮어주는 것이 좀 더 뭐 이래나 저래나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습니다. 수루 파노라마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루 파노라마. 지금은 이 컴퓨터로 바로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가 돼 있어 가지고요. 제가 다른 노트북에 지금 파노라마 좀 받아와 주실래요? 다음 질문은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의 경우 최대 3mm까지만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합등골도 강도 이슈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시면 크레스트로부터 오클루전 쪽으로, 오클루잘 쪽으로 버티컬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아니면 사이너스 안쪽으로 버티컬이라고 의미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이너스 안쪽이라면 뭐 얼마든지 올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히스톨로지, 조직학적인 소견을 보면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뼈가 안 되어 있죠. 뼈인 것처럼 보이지만 뼈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너무 긴 임플란트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너스 할 때도. 그래서 뭐 8.5, 오늘 사용한 것처럼 8.5, 맥시멈 10mm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환면 쪽으로의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교환면 쪽의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은 리시피언트 사이트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웅덩이처럼 이렇게 패여 있는 경우라면 거의 수평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평면에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요. 뭐 5mm든 뭐 또 10mm든 버티컬도 사실 가능은 합니다. 합승골 강도 이슈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용할 때 이게 너무 사용하면서도 바로 이렇게 크래쉬가 되는 경우라면, 찌그러지는 그런 경우라면 너무 약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합성골이 해야 되는 역할은 스캐폴딩이죠. 오토지너스 보니
보온셀이 자라 들어와서 거기에서 보온이 만들어져서 강도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합성골 그 자체가 어떤 강도의 이슈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약 상악동 막이 찢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골 이식 진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상악동이 제가 이렇게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다 찢어진 것이 확인됐다. 그러면 저는 바로 라테랄을 엽니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크레스탈에서 벌써 찢어진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본그래프트를 하면서 밀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밀려 들어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찢어진 쪽으로 흘러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되고요. 라테랄을 열고 찢어진 막을 다시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봄 패킹할 때 덴사부의 회전 속도와 힘을 알고 싶습니다. 패킹할 때는 그냥 50rpm입니다. 50rpm 리버스로 하고요. 그리고 힘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가볍게 밀어 넣는 게 아니고요. 드릴의 회전에 의해서 이것이 밀려 올라가는 거지 힘으로 이렇게 다져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리버스로 임플란트 식립할 때 정도 그냥 가볍게 대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보의 회전에 의해서 본이 그래프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보여주세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라이브 서저리들도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게 매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술한 것이 보철까지 다 들어가고 나면 보철이 다 완료되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뭐 이게 1번부터 차례차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먼저 끝난 것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찢어진지 괜찮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플로우 테크닉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블로 테크닉이 지금 뭐 이런 경우에는 블로 테크닉밖에 할 수가 없겠죠. 아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3mm까지 아까 이거는 답을 제가 드린 것 같고요. 임상에서 레지디얼 본 2mm 이상의 경우에 모두 그렇게 수술해도 됩니까? 역시 이게 중국의 우리 매기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수술 테크닉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테크닉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테크닉이 따로 있습니다. 꼭 이 테크닉 한 개만 가지고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가 아니라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덴사버와 함께 크레스탈 어프로치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또 라테랄 어프로치를 해서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매기 씨의 질문은 골 준비 때, 골 프레퍼레이션 할 때 드릴 속도와 골 이식 때의 드릴 속도는 얼마입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그 프레퍼레이션이는 포워드나 리버스에서 전부 다 1000rpm 정도로 하고 있고요. 본을 이식하거나 픽처를 식립할 때는 50rp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드릴의 속도는 어떻게 조절합니까? 드릴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한다는 것은 뭐죠? 당연히 모타에서 핸드피스 속도를 다시 조절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를 쓰냐는 거죠. 사실은 뭐 꼭 제가 1000rpm 쓴다고 1000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쓰시는 그 드릴링 스피드 또는 태핑 스피드 같이 쓰시면 됩니다. 800에서 1200, 또 픽처 식립할 때 태핑은 뭐 20에서 80, 뭐 그 중에서 알아서 평소에 쓰시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환자의 개구량이 부족해서 최후방 구치의 덴사버 접근이 힘들 때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 이게 덴사버가 다른 드릴보다 좀 길죠. 그래서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그래서 짧은 덴사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전치부, 소구치까지는 무난한데 구치부에 개구량이 부족한 경우에 똑같은 다이아미터의 쉔크가 짧은 이런 드릴이 개발되었다라고 원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세요. 다음에 사이너스 플로어를 제거할 때 드릴 속도는 얼마입니까? 사이너스 플로어를 이제 뚫고 지나갈 때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너스 플로어를 갈 때도 똑같이 1000rpm입니다. 그대로 그냥 하되 너무 이렇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사이너스 플로어가 되게 덴스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냥 확 밀면 어떤 경우에 오버히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힘으로 스피드하고 포스를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드는 항상 일정하게 하고 이 본에 닿는 힘은 그때그때 덴시티에 따라서 조절합니다. 너무 한꺼번에 열고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다 보면 조금씩 얇아져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피드를 약하게 해서 확 지나가는 게 아니라 스피드는 항상 세게 1000rpm 유지하면서 터치를 좀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CT상에서 멤브레인 두께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 건지요? 연조직을 유추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CT에서 보면 본이 있고 안에 얇은 소프티슈의 두께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거기서 메저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되게 얇게 붙어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두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잔존굴이 2mm밖에 안 되는 경우는 인테그레이션 타임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오늘 12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정도의 수술이고 이렇게 하면 알로그래프트와 함께 엑스피드 서피스에 블루 다이아몬드를 쓰게 되면 12주, 3개월이죠. 3개월 정도면 뭐 거의 에러 없이 센트레이션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크리스탈 본이 완전히 녹아 없어진 경우가 아니면 거의 뭐 3개월이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3개월 플러스 뭐 처음 하신다면 우리 원장님의 프로토콜 6개월이다 하면 5개월, 4개월 이렇게 일주일씩 조금씩 당겨 보십시오. 요즘은 특히 뭐 엑스피드 서피스 같으면 표면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정상적인 본에서는 거의 4주면 오센트레이션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기다리는 것은 뭐 그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뒤 ISQ에 따라서 보철을 더 늦게 올려야 할 경우가 있는지도 네, 어떤 경우에는 참 이게 본 리젠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철 ISQ 측정하시고 뭐 70도 안 된다, 뭐 50 얼마, 60 얼마라고 할 때는 조금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겠죠. 대개는 뭐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메저링을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싱글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멀티플이라면 브릿지 형태로 하면서 그 ISQ가 낮은 쪽을 교합을 조금 낮춰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이대로 보이나요? 네. 지금 화면을 스위치할 거예요? 오케이. 네. 화면을 스위치 해 주십시오. 우리 스태프분들이 지금 사이너스 결과 수술 후 사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네. 지금 원래 이 전 엑스레이가 있을까요? 그래야지 비교가 될 텐데 혹시? 지금 그거는 좀 힘들거든요. 네. 지금 엑스레이가 올라갔죠. 이전 엑스레이는 사실 왼쪽, 반대쪽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렇죠? 사이너스 플로우가 이렇게 쭉 쳐져 내려와 있던 상태였는데 지금 오늘 수술한 쪽으로 보면 거의 5번도 그렇고 전체 본의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둥글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6번 쪽은 의도적으로 본 그래프를 조금 더 많이 했죠. 원래 여기 한 2mm밖에 안 되는데 지금 8.5mm가 들어가고도 7번과 5번 사이에 있는 그 갭도 다 이렇게 본으로 그래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7번은 약간 본이 있었거든요. 한 5mm 정도 본이 있었는데 그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도움 형식으로 이렇게 본이 잘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퍼포레이션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꿀뚝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요 이렇게 라디오 오페시티가 사이너스 안으로 이렇게 올라가 굴뚝에 연기 피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것도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하면 돼요. 오케이. 네, 지금은 CT 이미지입니다. 7번의 이미지이고요. 괜찮죠? 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6번의 위치입니다. 벽화 쪽으로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사실 완전히 균일하게 이렇게 만들기는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뭐 괜찮게 된 것 같고요. 이렇게 5번의 위치는 겨우 이제 코티카 아니 에피카 이렇게 사이너스 겨우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 밑에 있던 본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다 정리되면 보철물이 다 들어가면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3개의 질문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수술이 일찍 끝나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상하 구치부에서 댄서블을 이용해서 식립할 때 토크가 30N 나왔는데 2, 3주 후 임플란트 동류가 생기는데 발치를 하나요? 기다려 보나요? 네, 이 상하 구치부에서 댄셔버로 이렇게 이용해서 했는데 식립 토크는 30N인데 3주 후에 동요도가 생겼다. 저도 이런 경우 한 2번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반성을 해봤을 때는요. 이것은 코티칼 본에서 지나가면서 오버히팅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플랩리스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플랩리스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플랩리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리게이션에 문제가 있고 코티칼 본을 만날 때 이게 오버히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플랩을 열고 하시고요. 제가 오늘 드릴링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사이너스를 지나가지 않았죠. 한 번, 2번, 3번, 한 5번 정도까지 들어간 다음에 다시 사이즈를 줄여서 이제 사이너스를 이제 접근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빡빡하게 된 상태에서 이리게이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너스를 지나가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해서 좀 플로어를 플로어가 아니라 오리파이스를 확장시킨 다음에 한 단계나 2단계 작은 드릴을 가지고 이렇게 사이너스 플로어를 열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리게이션이 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 원장님 케이스에서는 아마도 오버히팅이 되었다면 제가 하고 조금 다시 어프로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중국에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Clockwise drill less than 2mm depths. How to decide the 2mm depths to reach? 그러니까 2mm 밖에 없는데 어떻게 2mm를 아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댄사버는 그 눈금이 3mm부터 있죠. 3, 5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2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처음에 있는 드릴 눈금도 지나가지 않도록 약간만 있는 대신만 딱딱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드릴부터는 카운트 클록와이즈를 계속 해 나갈 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나가도 관계없죠. 왜냐하면 버퍼레이션이 열리고 이렇게 사이너스 리프팅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릴링 할 때, 렌스 드릴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나가지 않도록 아주 조금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금을 잘 관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리프트 된 후에 더 드릴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식으로 리프팅을 하나요? 이 식으로 번그래프트로 리프팅을 하죠. 그래서 사이너스 플로어가 딱 열린다는 확인이 딱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메저링된 available bone, remaining bone보다 1mm 이상은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그래프트가 또는 그라인딩된 본이 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도움이 만들어지겠죠. 또 네, 마지막 질문은 그냥 감사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재미있는 케이스를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도 또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재미있는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